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5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이제 중개사무소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을 그림으로 좀 하나 좀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교재 뭐 아무데나 좀 하나 그려주시는데 61페이지에 보면 여백이 좀 있네요. 그렇죠? 거기다 하나 좀 그려 주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 뭐 노트 있으시면 노트에다가도 그림 그려 주셔도 되고.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고요. 개설 등록의 절차를 좀 그림으로 좀 그려 드릴 건데 별을 3개 정도 줄 수 있고요. 보통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까지도 출제 가능하고 보통 우리 과목에서 중요한 절차가 2가지가 있어요. 네, 2가지가. 두 가지가 첫 번째 이제 개설 등록의 절차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확인 설명행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좀 그려 나가 볼 건데 오늘 우리 배우신 거를 왼쪽으로 조금 길게 나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등록을 하려면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등록 요건을 먼저 갖춰야 되고요. 근데 등록 요건을 갖추는 거는 이제 개인과 법인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법인은 몇 가지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6개. 근데 우리가 개인은 4가지만 갖추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배워본 적은 없죠. 아까 우리 그냥 법인 것만 넘어갔으니까. 그럼 우리 개인 것만 한번 유추해서 볼게요. 일단 개인도 뭐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결격사유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가 이제 있어야 되냐면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실무 교육을 받을 것. 그리고 얘가 무엇도 있어야 되겠어요? 사무소,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그거 4개예요. 그거는 실제로 출제하고 뭐 자시고가 없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법인에서 6개. 아무튼 개인하고 법인은 좀 다르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걸 갖춰서 등록을 해 달라고 이제 관청에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관청에 신청할 거냐 이거죠. 어느 관청에. 그래서 내가 사무소를 어디에다가 둘 거냐. 그래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어디에 가서요? 시군구에 가서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주소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죠. 주소지가 가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예요. 내 주소지가. 근데 사무소는 송파구에다가 두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송파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주소지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고요. 내가 내고 싶은 곳에 가서 내면 되는데 아무튼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한다. 이렇게 주소지에서 꼭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서울 살면서 제주도에다가도 중개사무소 낼 수 있어요? 그럼요. 뭐 내 맘이죠. 뭐 그렇게 내는 거는. 자, 그다음에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면 관청에서는 등록 요건을 확인을 해봅니다. 등록 요건을 확인을 해보는데요. 등록 요건 법인을 기준하면 6개지잖아요. 6가지. 근데 그 6가지를 확인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서류만 딱 보고 확인되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법인은 무슨 법상의 회사일 것이라고 그랬죠? 상법상. 그럼 뭐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게. 사업자 등록 말고 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사업자 등록증 말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주민등록 등본처럼 우리 법인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법인 등기부,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보면 그게 뭐 회사인지 아닌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서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3가지만 적어볼게요.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여기에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도 대표자 물론 대표자 제외해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의 확인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즉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류는. 왜 그러냐면 안 받아. 그러니까 자격증 옛날에는 뭐를 받았냐면 공인중개사 입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4번을 해서 이렇게 복사본을 냈거든요. 그렇게 4번을 내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4번을 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위조해서 다 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막 중개업을 다 해가지고 몇 명이나 걸렸냐면요, 24명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위조해서 등록한 사람이, 그리고 최장 중개업했던 사람이 7년 동안 영업하다가 적발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좀 신문에 방송에 보도는 안 되는데 업계에서는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4번을 가지고 등록을 해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요, 조회를 해요. 조회. 그럼 조회를 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다 아니다를 뭐만 해내면 되냐면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번호만 써내요. 자격증 번호. 그럼 자격증 번호를 써내면 등록관청은 그 자격증이 어느 시도에서 교부됐는지를 확인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장하고 확인을 해서 맞으면 패스, 안 되면 이제 반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는 뭐 한다고요? 조회. 근데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OX, X, 4번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회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자, 또 한 가지, 결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서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서면, 서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난 전과가 전혀 없어요, 난 파산 선고도 안 받았어요, 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 이걸 모든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서면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어떤 서면이 없으니까 그냥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청에서는 뭐를 하면 되냐면 조회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조회는, 위의 조회는 뭐가 있는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뭐가 인지 아닌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뭐 가령 전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는 시도지사한테 조회하고 이거는 경찰청, 경찰청에 신원 조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무소를 확보를 했는데 그 사무소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기는 하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됐지만 나중에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확인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무소를 확보했는지 현장 확인을 해봅니다. 현장 확인을 나와봅니다. 그러니까 전 건 다 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와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무소가 있고 또 있으면 적법한지 불법으로 증개축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현장 확인을 다 해본다는 거죠.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등록을 신청하면 즉석에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일주일 걸려요. 딱 일주일. 그래서 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는 사람한테 이제 통지까지가 걸리는 기간이 7일이 걸립니다.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해주는 기간까지가 며칠 걸린다고요? 7일. 7일. 근데 왜 요즘 같은 그 하이테크 시대에 뭐 한다고 7일씩이나 걸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조회하려고 하려면 그냥 전화로 조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공문을 다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도달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하는데 이때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할 때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뭐를 통지해 주냐면 당신이 신청한 등록이 이상 없이 됐고 당신의 번호는 이거예요 라고 번호를 알려줍니다. 번호, 등록 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등록 번호 부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등록 번호가 부여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록 번호가 나오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냥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고 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증 설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새 차를 하나 뽑았어요. 운행하려면 뭐를 꼭 하고 운행을 해야 돼. 보험 드는 거.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설정한다는 건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 별 2개.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면 번호가 나와야 돼요. 무슨 번호가 나와야 돼? 등록번호. 그러면 등록번호가 나와야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어주자. 그러니까 차량 번호가 있어야 자동차 보험 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야 보험회사에서 위험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등록번호가 나와야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위험률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하는 건 번호가 나와야만 가능하다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등록 후 보증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을 설정합니다. 이제 보증을 설정하면 이 보증 설정한 거를 관청에다가 알리면요. 이제 관청에서는 뭐를 주냐면 너 이제 업무해도 돼 라는 증표를 줘요. 그 증표가 등록증이라 그러고요. 그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등록증 교부. 그리고 그 등록증을 가져다가 이제 걸어 놓고요.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보증을 설정하는 것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면 등록증을 주려면 등록증을 교부하려면 반드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고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무슨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보증 설정에. 그럼 정리하면 뭐를 설정하지 않으면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면 뭐를 못 받아? 등록증을 받을 수가 없어. 등록증을 안 받으면 뭐를 못해? 업무를 못해. 그러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받았죠. 그러면 등록증을 받았으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뭐 해야 되겠어요? 걸어놔야지. 그 걸어놓는 거를 두 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개시. 개시는 걸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한자로. 그러면 개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천장 같은 데다가 계셔야 되겠어요? 잘 띄는 곳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띄지 않는 곳에 만약에 계시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요. 이것도 이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이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높은데 아니면 낮은데? 땅바닥 같은 데 하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어딘데?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딱 봤을 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 강의실을 하나의 중개사무소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어디가 눈에 잘 띄는 곳이야? 요런 데다가, 칠판 위 요런 데다가 걸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막 천장 같은 데다가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 수건을 걸어놓아가지고 이렇게 가려놓는다든지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 이걸 게시하는 거는 말하자면 신뢰감을 주는 거니까 손님에 대해.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어떤 증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업무를 게시하는 거는요. 업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게시는 이 업무를 내 마음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월 이내에 게시를 해줘야 돼요. 3월 이내.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3월 이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처벌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이건 다 의무들이니까 3월 이내 게시해야 되는데 만약 이거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이 과태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있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냐면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무단으로 휴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 개시 요건을 갖췄으면 반드시 몇 달 안에 업무를 개시해야 돼요. 3월 안에. 개시 안 하면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그러면 내가 어떤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등록증 받고 4개월 있다가 업무를 하는 게 좋다고 점장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4개월 동안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려면 100만 원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거를 4개월 있다가 할게요라는 걸 미리 관청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알려주면 되겠지. 그걸 이제 휴업 신고라고 그래요. 휴업 뭐 했다가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점장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점쟁이 얘기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전보는 이제
점집에 이제 가셔가지고 내년 시험에 붙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 안 물어보시는데 언제쯤 되면 이걸 잘 물어보시냐면 내년 한 5, 6월, 7월 정도 되면 이제 전부로 다니시거든요. 예, 전부로 가서 뭘 하시냐면 올해 시험에 붙냐 안 붙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 14년째 하다 보니까요. 점 보셨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정말 재밌는 결과 알려드릴게. 제가 그거를 한 1000명 정도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점 보고 와서 이렇게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준 거. 근데 정말 웃긴 결과가 뭐냐면요. 단 한 명의 점장이도 떨어진다고 하는 점장이는 없었어요. 100% 다 붙는데. 근데 그 점 본 사람들이 다 붙었겠어요? 아니면 다 붙지는 않았겠어? 다 붙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점장이들은 무조건 붙는다고 해요. 그래야 뭐를 많이 줘요? 복채를 많이 주잖아.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점 보러 가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50대 50인데 붙고 떨어지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점 보러 가지 마시고 나는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복채 없이 봐드릴게. 예, 그리고 제가 봐드리는 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제가 그런 거는 모르고요. 6월, 7월 정도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99% 정도 확률 정도로 맞춰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잘 알아. 예, 그러니까 눈빛만 보면 다 알아.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5, 6월 달 되면 눈빛만 보면 다 알고요. 어디 앉는 것만 봐도 붙는 거 안 붙는 거 다 알 수 있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위치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앉는 게 제일 좋은지 알겠죠? 예, 앞자리에 앉아야지. 예, 앞자리에 앉아야 붙는다고. 우리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앞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예, 계속 뒷자리에 앉으시면 떨어질 확률이 더 많으니까. 예, 앞자리가 대부분 붙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업무 요건을 갖췄으면 몇 달 안에 개시를 하라고요? 3월 안에.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요거 이제 설명은 다 드렸는데 뭐가 하나 남았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계약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를 내가 썼는지 남이 썼는지 이걸 어떤 증거를 남겨놓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봐요. 이게 계약서라고 치고요. 이거가 내가 썼다라는 증거. 그죠? 그러니까 개공인 이거 내가 쓴 거야라는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근데 참고로 요즘에는 이렇게 실제로 쓰는 건 아니고 계약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출력하잖아. 예, 그럼 이건 내가 출력한 거야. 이거 내가 내 정신작용에 의해서 작성해서 출력한 거야라는 거를 증거로 남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증거를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 응? 도장. 근데 도장인데 누구 도장? 내 도장. 그렇죠?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가 증거가 남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다가 도장을 이렇게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쭉 찍었어. 그러면 이건 내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계약서를 내가 도장을 꾹 찍었어. 그럼 이 서면을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책임진다는 거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뭐 하지 않은 계약서는. 이거 도장 찍지 않은 계약서는 뭐 하지 않는 거야? 책임지지 않을 거야. 그 얼마나 좋은 제도냐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실무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개부조원들이 함부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무실에다 도장을 놓고 다닌다고. 근데 야간에 개공이 없을 때 중개부조원이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교부하고 보수도 받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단 말이야. 또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절대로 뭐를 그냥 놓고 다니면 안 되겠어요. 도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는 항상 도장만 찍으면 이게 자기가 찍은 건지 남이 찍은 건지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 법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뭐를 하고 서명을 하고 밑은 and죠. and 뭐까지 해라? 날인까지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거는 개공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공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뭐 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여기서 이름은 어떻게 써야 돼? 컴퓨터로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건 뭘로? 자필로 이름을 쓰고 날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자기가 쓴 거지 말하자면 중개보조원이 그럼 그건 자필이에요? 자필이 아니야? 자필이 아니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수사기관에 이거 내가 쓴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필적 확인 같은 거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름 쓰고 도장 찍은 것만 책임진다. 그러면 도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시다. 지금 이게 두 가지 도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유리하면 노란색 도장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불리하면 파란색 도장이라고 주장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이거를 뭐 해야 되겠어? 등록을 해놔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인장은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인장 등록은 이 인장을 등록하려면 도장을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지고 가도 돼? 가지고 가야지. 근데 우리가 관청에 언제 가냐면 이때 가잖아요. 이때에서부터 아무리 늦어도 뭐 하기 전까지만 업무 개시 전까지만 등록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이거를 무슨 기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인장 등록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인장 등록 기간을 한번 말로 한번 여러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등록한다? 등록 신청에서부터 업무 개시 전. 자,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과 함께 하여야 한다. OX. X. 왜 X? 이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여야 한다라는 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인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장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OX. O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개공이 되느냐. 자, 언제부터 개공이 될까요? 시점. 여기 개시? 등록증 받았을 때? 아니면 보증을 설정했을 때? 아니면 등록을 하고 통지를 했을 때? 아니면 모든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했을 때? 확인 다 됐을 때? 언제부터 개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개공이 되는 시점이에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그러면 개공의 정의를 한번 기억해 보죠. 개공의 정의가 뭐죠? 이 법에 의하여 뭐한 자? 등록한 자. 그죠? 그럼 언제부터야?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개공이 되는 겁니다. 등록이 되면 개공이잖아?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좌우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좌측은 개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좌측은 개공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유등록, 무등록. 여기는 무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등록만 신청해놓고 7일 동안 막 계약서 쓰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이때 만약에 계약서 쓰면 어떻게 처벌받지요? 아주 강력하게 처벌받는데 3년 2천. 3년 2천. 무등록 중개업 형벌은 3년 2천이고요.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 우측은 무등록 아니면 유등록? 무등록, 유등록? 유등록이죠. 등록 있잖아. 등록이 있다고요. 그러면 등록은 있으니까 최소한 뭐는 아니네? 무등록은 아니네. 자, 그럼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 어때요? 있을 수 있지. 왜요? 번호만 부여된 거야. 아직 뭐는 안 받고 증은 안 받고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공인데 아직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에 걸린 거야. 교통경찰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교통경찰이 오자마자 나한테 뭐 달래? 면허증 달래. 그럼 내가 면허증 없는데요 이랬어. 그러면 현장에서 수갑 채우나요? 무면허 운전했다고? 아니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거나 신분증도 없는데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하잖아. 그러면 불러주면 조회하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컴퓨터로. 그러면 띠리리릭 조회하면 뭐가 다 떠요. 면허 있는지 없는지 다 뜨죠. 그러니까 그거랑 대장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조회가 되니까 유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봐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험 안 들고 운행하면 자동차 배상법에 위반이 돼요. 그래서 과태료를 받거든요. 그것처럼 보증 설정이랑 등록증이랑 이런 거 개시 같은 거 안 하고 업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실제로 업무를 실제로 개시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줘야 돼? 업무를 개시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요건들을 갖춰줘야지. 그죠? 이거를 무슨 요건이라고 하면 업무 개시, 업무를 시작하는 개시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여러분 찾아주셔야 돼요. 업무 개시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 요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에? 등록에 이제 통지를 받은 거야.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고. 번호도 받았어. 이제 그거는 등록 업무 개시 요건은 아니고 보증 설정. 예. 이제 보증 설정 해야지. 이 1번 이게 보증 설정이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또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등록증 교부. 예. 그 다음에 그걸 뭐 해야 돼? 개시. 이 게시물 개시가 하나의 업무 개시 요건이 하나 남았어. 이 그림에서 잘 보면 돼. 그림에 있어요. 인장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장. 예. 인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장 등록. 그래서 요거 4번째. 그래서 요 업무 개시 요건은 1에서 4까지를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예. 이 업무 개시 요건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예.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요건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인장은 무슨 요건이야? 업무 개시 요건이에요. 그리고 더 잘 나오는 건 보증 설정이 등록 요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를 맨 앞으로 땡겨와 가지고 여기서 물어버린다고. 뭐라고 물어버리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OX, X.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네, 근데 계속 매년 이걸 물어주는 게 뭐냐면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이냐라고 물어요.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드리는 게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최소한 2개에서 많이 걸리면 3개씩 걸려요.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실 정도까지 이제 공부해 주시면 되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보고 그렸어요? 아니면 제가 안 보고 그렸어요? 안 보고 그렸죠? 여러분이 저 증명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도 이걸 안 보고 그려야 돼. 그냥 백지에다가 이걸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최소한 2-3개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로 한번 이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이제 사무소를 한번 이제 열어볼 건데 그 사무소가 일단 종류가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중개사무소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디에서만 쓰는 개념이냐면 법인에서만 쓰는 건데 개인에서도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만 둬야 하는 거냐면 몇 개 둬야 되겠어요? 1개.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딱 1개만 둬야 돼요. 2개 이상 두면 안 돼요. 무조건 적발되면 엄청난 처벌을 또 받아요. 그 처벌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뒤에 장 넘겨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무슨 사무소가 나와 있습니까?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는 오로지 이제 그 법인에서만 이렇게 쓰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 왜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는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왜 지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회사, 뭐 무슨 회사가 있으면 지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회사에서는 이렇게 분사무소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전국에 하나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하려고 하나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2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몇 개까지는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네. 1개. 1개까지는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뭐마다 1개? 시군구마다 1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시군구가 240개가 있는데 240개의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최대 설치하면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분사무소 몇 개?
240개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분사무소 보기 전에 무슨 사무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죠? 주된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럼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에다가는 사무소를 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40개의 시군구 중에서 몇 개는 뭐를 둬야 돼? 한 개는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러면 나머지 몇 개에다가 최대 설치하면 239개에다가 뭐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국에 239개의 분사무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법인의 전체 자격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죠? 그럼 일단 그 회사가 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그럼 본점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 최소한 2명 있어야지. 그 2명이 239개나 되는 분사무소 다 돌아다니면서 계약서 쓰는 게 어때요? 어렵지. 현실적으로 막 여기서 계약서 써달라고 하고 저기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지에다가, 즉 분사무소 하나마다 누구 한 명씩을 내려보내야 되겠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계약서를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가는 사람을 세자로 책임자라고 그래요. 무슨 책임자라고 붙이면 되겠어? 그러면 분사무소 책임자. 그럼 정리.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자격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법인이 239개의 분사무소를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법인에 속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수는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 최소한 241명의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사무실마다 다 있어야 되고 본점에는 2명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가 나중에 이제 우리 업무 보증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업무 보증액. 그거하고 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마다 1억씩 있어야 되니까 본점에는 얼마의 보증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마다,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마다 보증이 1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점에는 얼마의 보증이 필요할까? 2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분사무소는 자격 있는 사람 몇 명 내려간다고 그랬죠? 1명. 그러면 분사무소 하나마다 보증액이 얼마 이상 있어야 돼? 1억씩. 그러면 자, 239개의 분사무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법인의 업무 보증 총액은 얼마일까요? 241억의 보험을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당 1억씩이니까. 그럼 개인은 얼마 하면 되고? 그냥 1억 하면 되고. 개인은 혼자 하니까. 그렇게 그게 그 보증액하고 사람 숫자하고 관련돼서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공동사무소가 있는데요. 이 공동사무소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칠판을 잠깐만 봐주세요. 자,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이 사무소의 월세가 가령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 사무실의 월세가 3천이야. 월세가. 1년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한 달에 내는 세금이 3천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소에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지. 잘 되니까 월세를 3천씩 받겠죠. 이게 3천 내고 장사 안 되면 누가 버텨요? 그러니까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만약에 혼자 들어가면, 개공 혼자 들어가면 얼마를 다 내야 돼? 3천을 다 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사무실을 구획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벽을 막는 게 아니라 나는 뭐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나는 요 정도를 쓸 테니까, 이거를 이제 벽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편의상 나눠서 나는 여기 쓸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3-4명 정도가 이거 사무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쓸 수도 있잖아. 그럼 가령 3명이 같이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혼자 쓸 때는 월세를 혼자 다 냈잖아요. 근데 만약에 3명이 쓰면 얼마만 내면 돼요?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목 좋은 곳에 중개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무소를,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그러니까 여럿이라는 건 2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사무소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무소를 무슨 사무소라고 그런다? 공동사무소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효율이라는 말 뭐 제 시간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학개론 시간에는 효율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효율이거든요. 효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효율. 우리가 생각해봐요. 효율적이어야 돼.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산성을 높이고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죠? 내가 그 들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가지고 뭐 조금 받으면 만족도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최대한의 만족을 땄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니고 내년이지, 당장 이제 금방 내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에 여러분이 60점으로 합격하면 효율적으로 합격한 거예요? 대단히 효율적으로 합격한 거지. 근데 만약 여러분이 90점으로 합격했대. 미친 거지 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죠? 평균 90점 맞고 합격하면 미친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냐고. 90점 맞아서 합격하면 자격증 2장 주나요? 안 줘. 그 다음에 자격증의 성적이 찍히나요? 안 찍혀요. 그런 거 안 찍힌다고. 그럼 60점 맞아서 합격이나 90점 맞아서 합격이나 똑같이 자격증을 받는다고. 그럼 우리는 몇 점 맞아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야?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90점 맞으려고 맞아서 합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1년에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내가 이거 공부를 학문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하셔야 돼? 대학원에 진학하셔가지고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60점 맞아서 합격만 하면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장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를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제 중개사무소를 정리를 좀 드릴 건데, 자, 이 중개사무소에 관련해서는 우리 종류를 좀 보시기 전에 되게 중요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원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칙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은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자격은 하나 갖고 있어. 그럼 등록을 몇 개는 해야 돼? 하나만 해야지. 자격이 하나니까 등록을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1등록이라 그래 이거를. 자, 등록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사무실은 몇 개를 설치해야 돼요? 하나만 해야지. 그러면 이걸 무슨 사무소? 1사무소 원칙이라 그래요. 하나의 등록이 있으면 사무소를 하나만 내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의 사무소를 냈으면 그 하나의 사무소만 출근해야 돼? 아니면 여러 사무소에 출근해도 돼? 하나만 해야지. 이걸 1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인데요.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1자격, 1등록, 1사무소, 1소속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건 원칙이니까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약간 예외도 있을까요? 예외가 아예 없을까요? 예외도 있겠지. 그래서 예외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봅시다.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록을 뭐 하게 되면요, 2개 이상 하게 되면 이거를 무슨 등록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 등록. 그럼 이중 등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왜 안 될까요? 이중 등록하면 어때? 내 맘이지 뭐.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내 맘이야. 내 돈으로 내가 사무실을 냈는데 네가 뭐야? 내가 내 돈으로 사무실 내고 내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장이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냐면, 자,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무실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는데 이 사무실에 있는 위치, 이 좋은 이곳을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걸 선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신도시가 하나 이제 만들어져서 신도시의 사거리에 코너가 이렇게 나온 거야. 코너 자리가. 또 코너 자리가 딱 나왔는데 갑이 자기가 아주 좋은 자리에 사무실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또 잡은 거야. 또 잡아가지고 뭐를 했어? 등록을 또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도시 만들어지니까 거기도 코너 자리에다가 또 뭐 했어? 갑이 또 등록을 해놓은 거야. 좋은 자리가 나오면 다 자기가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갑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기회를 얘가 어떻게 한 거야? 박탈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공정한 행위에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잖아. 그죠? 왜냐면 하나만 해야지. 그럼 만약에 갑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이 자리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고 싶으면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들어오는 건 관계없어. 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 자리를 폐업하고
여기를 들어오는 건 관계없지. 근데 여기 또 하고 여기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야.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건 불공정 행위가 되는 거고 당연히 범죄 행위라고 봐야 돼. 범죄 행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처벌이 있어요. 몇 년 몇 천의 처벌이냐면 1년 1천의 처벌. 제가 빨간색으로 적는 건 범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읽어 주셔야 돼요. 예. 뭐라고 읽어야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얘는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로 본다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에 등록을 했는데 사무실을 또 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붙여보면 됩니다. 무슨 사무소? 이중사무소. 그럼 이중사무소도 범죄 행위예요. 사무소 2개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어?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무소에 하나만 소속된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어지는 거. 이거를 무슨 소속이라고 얘기하냐면 붙이면 돼. 무슨 소속? 이중 소속.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하나의 사무실에만 소속돼야 되는데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이것도 범죄 행위로 봅니다. 이 이중 소속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 전에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는 있었고요. 이 이중 소속을 왜 만들어냈냐면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능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가령 어떤 중개사무소에 출근을 하는데 언제만 출근하냐면 월요일 날만 출근해요. 어떤 사무소에. 그리고 또 다른 사무소에 있는데 이 사무소에는 무슨 요일만 출근해? 화요일만 출근해. 이래가지고 무슨 요일까지 출근하냐면 금요일까지 쭉 출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중개사무소 몇 군데 출근하는 거야? 5군데나 출근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좀 약간 심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2-3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근했어요. 그 2-3개 정도 출근하는 건 아주 간단해. 월, 화, 수 어느 A 사무소, 뭐 목, 금, 토 뭐 B 사무소 이런 식으로 출근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옛날에는 개인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야.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그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생각해봐요. 소공 한 명이 이런 여러 군데 사무소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물건을 빼돌리겠지. 예. 어디 집에 있는 물건을 어디로 빼돌리겠어? 응? 월요일 날 출근하는 물건을 화요일 날 출근하는 사무소에 빼돌리고 그러겠죠. 예. 근데 얘 본인이 빼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잡고 이제 붙이기는 거야. 예, 화요일 날 출근하는 중개사무소 개공이 얘한테 야 물건 10개만 갖고 와 내가 1,000만 원 줄게. 왜냐하면 물건 하나마다 가령 뭐 500만 원씩 수수료가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하면 100만 원씩 줘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만 빼와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때문에 물건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개공이 퇴근한 이후에 복사기로 막 그 물건 접수 대장을 복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공들이 사표 쓰기 전에 복사를 많이 해. 에? 그러면 소공이 막 자기 없는데 복사한다 그러면 얘 좀 이따 사표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무실을 빌 때는 뭐를 못 쓰게 해야 돼. 복사기를 못 쓰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개발하는 것도 괜찮아. 이게 복사기를 자기가 이렇게 잠궈 놓는 복사기 이런 거 괜찮아. 예, 이렇게 그런 거 뭐 어떤 비밀번호 같은 거 눌러놓고 아니면 복사를 하면 이력이 나오게 이렇게. 예. 복사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표 쓰거나 다른 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아예 막았어요. 그거를 무슨 소속의 금지? 이중 소속의 금지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원칙이니까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사무소의 종류를 좀 한번 보죠. 네, 사무소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정리한 대로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사무소가 있었죠? 분 사무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동 사무소. 이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된 사무소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된 사무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국의 한 개를 꼭 두어야 해요? 아니면 둘 수도 있는 거야? 둬야지. 네, 의무예요. 이게 없으면 개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개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개공이 되어진 사도 사무소가 없어지게 되면 등록 취소가 된다 그랬죠. 아까 등록 기준에서 미달이 되면. 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는 개인은 둘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 분사무소는 오로지 누구만 둘 수 있는 거야? 법인만. 네. 법인만 둘 수 있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법인만 둘 수 있는데 전국에 한 개를 두는 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럼 어디마다 한 개를 둔다고 그랬지? 시군구마다. 그럼 시군구마다 1개소. 그리고 이거는 두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수도 있는 거야. 안 둬도 돼. 예. 둘 수도 있는 임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요.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시군구마다에서 약간의 단서가 있었어요.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모든 시군구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떤 시군구는 빼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그죠? 제외합니다.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요게. 자, 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마다 설치할 수 있는데요. 무슨 사무소 소재지는 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빼고 하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빼고. 그러면 우리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어요. 강남구에. 그러면 무슨 구는 빼고 강남구 안에는 빼고 나머지 구마다 다 이렇게 한 개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사무소 봅시다. 공동사무소는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렇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종별은 따지지 않아요. 종별은 따지지 않고요. 이거는 한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지.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사무소가 만들어진 거죠?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는 가령 3명의 개공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3명이 각자 한 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걸까요? 그냥 한 개만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인 개수는 한 개밖에 없지. 공동사무소 한 개. 근데 거기에 3명의 개공이 있는 거야. 그럼 그 3명이 각자 한 개를 설치한 거냐 이거지.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적어볼게요. 이거는 각자 1개소를 설치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은 한 개밖에 아니지만 한 개밖에 없지만 사실상은 실제로 이해할 때는 각자 거기에 속해 있는 개공이 10명이면 10개가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개공이 또 다른 사무소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이미 공동사무소가 있는데 또 사무소를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무슨 사무소에 걸려? 이중사무소에 걸리잖아. 예,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도 하나의 사무소로 생각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각자 한 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내막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사무실이 한 개밖에 없지만 거기에 가령 10명의 개공이 모여 있으면 그 10명은 전부 몇 개의 사무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한 개의 사무실은 다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동사무소가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공동사무소. 요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가 제일 좀 중요한데 설치 방법이 있어요. 요게 이제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공동사무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째 방법은 개설 등록의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다른 하나는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방법은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만한 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이만한 사무소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개공이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야. 이 사무소가
그럼 이 사무소는 이 세 개 중에서 무슨 사무소예요? 주된 사무소지. 갑에게 하나밖에 없는 주된 사무소인 거야. 그런데 이 사무소가 공간이 넓고 월세도 비싸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을은요 27회 합격자야. 27회 합격자. 이제 내년 합격한 사람이야.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개공들은 여러분이 합격해서 시장에 나오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을까요? 원해. 예, 약간은 원해. 예,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원하지 않은데 적당히 나오는 건 원해요. 왜 적당히 나오는 건 원할까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권리금 받으려고 여러분한테. 예, 사무소를 권리금 여러분한테 받고 넘기려고 여러분이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협회 쪽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인중개사를 아예 안 뽑는 거는 절대 반대야. 왜냐면 자기들이 권리금 못 받으니까. 적당히 뽑는 건 아주 선호해.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뽑혀서 권리금을 받고 내 사무실을 팔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개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공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무실도 넓고 월세도 비싸고 하니 요번에 합격한 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사무실을 단독으로 얻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죠? 예. 그 대신 나의 뭘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면 고용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뭘로 오는 거야? 그냥 동업자로 오는 거야. 예. 그러면 얘가 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뭐 하고 들어가는 거죠? 개설 등록하고 들어가는 거야. 얘가. 예. 그럼 다시 여기 써볼게요. 을은 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뭐 하고 들어간다고요?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갑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겠어? 갑이 원래 자기가 혼자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을 보고 너 여기 들어와도 돼 라고 뭐를 해줘야 돼? 승낙해줘야지. 예. 그래서 갑은 얘가 들어오는 즉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승낙서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간다고. 그럼 얘가 들어가면 원래 신분이 공인중개사였는데 등록을 하고 들어가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을 개공이 되는 거지. 그럼 을 개공 한번 써볼게요. 을도 개공인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이 사무소가 아까 여러분 무슨 사무소라고 여러분 답변하셨어요? 주된 사무소. 근데 이제 이 사무소의 성격이 바뀌어버렸네? 예. 무슨 사무소로 바뀐 거야? 공동사무소. 누구랑 누가 같이 쓰는 공동사무소? 갑과 을이 같이 쓰는 갑을의 공동사무소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을의 공동사무소이기도 하지만 갑의 주된 사무소야 이게. 을의 주된 사무소이기도 하고 각각의 하나의 사무실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또 하나. 이것도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갑이 혼자 쓰고 있어요. 혼자 쓰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뭐 월세도 비싸고 사무실이 좀 공간이 널널해요. 예. 그래서 을을 이제 이렇게 꼬셔가지고 여기 데려오려고 하는데 을의 신분이 이미 개공이야. 을의 신분이 이미 개공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미 다른 곳에서 뭐를 하고 있어? 중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꼬셔가지고 너 여기로 뭐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야. 이전해라 이렇게. 너 거기 그냥 사무실 빼고 여기로 들어와. 나랑 같이 하자. 해서 여기로 뭐 하고 들어오는 걸까요? 이전 신고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갑은요. 얘가 들어올 때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승낙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도 승낙, 여기도 승낙. 해주면 얘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간 이후의 모양은 을도 역시 뭐다? 개공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무소도 이제 종전에는 그냥 주된 사무소였는데 무슨 사무소로 바뀌었어? 공동사무소로 이제 바뀐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동사무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 개설 등록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10일 내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이 있다 치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문이에요. 예.
자, 공동사무소를 뭐 했대요? 설치했대. 그러면 며칠 안에 신고하래? 이거를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대. 자, 그러면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X야. 자, 왜 X일까요? 네? 봐요. 여기에서 이 사무소가 의리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갑이 이미 뭐 했어요? 승낙. 이 승낙은 누구에 대해서 의사를 이렇게 표시한 걸까요? 잘 생각해봐. 이 승낙은 누구에 대해서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야? 물론 을한테 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그 을한테 표시하기 위해서 승낙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둘이 사전에는 협의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승낙했다는 건 의미가 없고, 갑이 승낙을 해줬다는 것은 누구한테 그걸 보여줬을까요? 관청에. 관청에 이거를 승낙한 걸 표시해 준 거야. 그러면 관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거를. 얘네가 공동사무소 만들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라는 어떤 절차에서 이미 무슨 사무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사무소. 그래서 정리하면 공동사무소는 신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10일은 당연히 틀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 이미 관청에서는 알고 있어? 요 승낙하는 단계에서 얘네들이 공동사무소를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10일이든 신고든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 그럼 관청에서는 요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를 하는 순간 당연히 공동사무소가 얘네들이 말하자면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 예.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우리가 그 배우신 거 중에서요, 이것저것 뭐 이제 여러 가지 보셨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뭐 다음 주에 오실 때 새하얗게 이렇게 오셔도 되거든요. 예,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뭐 왜냐면 계속 할 거니까 다 오셔도 되는데 한 개만 기억하고 오시면 돼. 딱 한 개. 그 딱 한 개는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우리 그 내용으로 왜 이쪽에다가 제가 왜 뭐 하나 그려드렸죠? 결격사유 해당 시 효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를 이제 그 우리 수업하는 동안에 사용하냐면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용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계속 우리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뭐 개공이며 소공이며 중개보조원이 막 계속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계속 쓰여. 계속. 우리 그 끝날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은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라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된다. 예.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